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대학교 장의신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정보 보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보 보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기밀 정보로 분류를 해서 보호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정보는 지키고 또 어떤 정보는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정해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정보 유출을 위해서 이용되는 다양한 공격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틱톡이라고 하는 사이트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중국에서 동영상 공유를 위해서 만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작년에 이제 초등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서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고지 없이, 즉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외에 있는 서버로 이전한 혐의로 틱톡에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에 따르면 틱톡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고 또 국내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외 서버로 이전을 하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두 가지 행위로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인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고객 1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네이처 리퍼블릭은 고객에게 비밀번호를 바꿀 것, 그리고 유출된 정보로 피싱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은행 전산망 해킹인데요. 신원미상의 해커가 홈페이지를 해킹을 해서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을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피해 규모가 무려 약 1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수사를 해보니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PC에 카드 정보로 의심되는 데이터가 무려 61기가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61GB 정도의 정보면 사실 수천만 명에 해당되는 카드 정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방대한 정보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2014년에 포스 단말기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카드를 긁었을 때 영수증이 나오는 단말기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포스 단말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카드 정보를 빼돌려 이미 복역한 사례가 있었죠. 이렇게 개인정보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러 사이트, 즉 우리가 제공했거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제공을 했거나 혹은 제공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어떤 정보의 원천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모으고 그리고 이거를 잘 쓸 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잘 가공을 하고 그리고 저장을 하고 혹은 검색을 하거나 누구한테 보내거나 혹은 누구로부터 받을 때 이러한 정보가 훼손되거나 바뀌거나 혹은 정보가 이렇게 유출된다는 것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보가 어디론가 다른 사람에게 제공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이것을 유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어떤 그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런 하드웨어나 그리고 뭐 PC라던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보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남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죠. 이를테면 뭐 백신을 깐다거나 그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백신을 업데이트하는 것, 그리고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그죠? 남들이 알아볼 수 없는 뭐 특수문자, 특수기호를 섞어서
패스워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정보 보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해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해킹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것을 보면 국어사전에서는 이제 남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을 해서 장난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우리가 해킹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영어 사전에서는 다르게 컴퓨터 조작을 한다거나 혹은 무엇이나 숙고하지 않고 실행하는 것, 이것을 해킹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을 해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얻게 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해킹과 다르게 크래킹은 불법적 접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을 파괴하는 행위를 크래킹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나쁜 의미의 해킹은 바로 이 크래킹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들을 탈취하거나 혹은 유출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피싱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낯익을 것 같은데요. 이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즉 프라이빗 데이터, 그리고 낚시, 피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합어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도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속임수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격 대상에게 그럴듯한 메일을 보내서 링크에 접속하도록 하고 개인의 신용정보라던가 아니면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메신저 피싱의 예를 든 건데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위인 척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톡을 했을 때 보이스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카톡으로 돈을 송금을 해달라고 하면서 계좌 정보를 보내고 이렇게 사위인 척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그 메신저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을 보면은 상반기, 즉 1월부터 4월까지의 피해 규모만 봐도 128억 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카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자기가 마치 굉장히 친한 사람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이를테면 가족이나 친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처럼 접근을 해서 돈을 이체해 달라거나 혹은 계속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거나 보안카드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메신저 피싱이라고 하는데, 이 메신저 피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카오톡과 같은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을 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보면은 문화상품권에 있는 핀번호, 우리가 문화상품권에 여러분들 문화상품권 그 종이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다 동전으로 긁으면 1년 번호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년 번호만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등록을 해서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요구한다거나 혹은 스마트폰에 어떤 어플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을 제공을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라고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수법들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법을 보면 문화상품권을 구매해달라거나 아니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오류가 났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은행 거래가 어려우니까 대신 이체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 가장 비일비재한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급하다고 상대방을 재촉을 한다거나 아니면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바빠서 통화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통화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돈을 송금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보낸 링크 클릭해봐. 그래서 보통 메신저로 요새는 청첩장을 보내는 일도 자꾸 한데,
우리가 뭐 모바일 청첩장을 비롯해서 뭐 택배 배송을 조회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벤트에 초대한다. 이런 링크를 보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 자동으로 휴대폰 소액 결제가 된다거나 혹은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 링크가 너무 짧거나 혹은 의심스러울 경우, 여러분들이 모를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한 후에 링크에 대해서 접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뭐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피싱에 대한 어떤 주요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상품권 좀 구매해줘.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가까운 가족이라던가 뭐 친구를 사칭을 해서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구매하고 나서 핀 번호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기범이 이제 일단 온라인몰에서 상품권 결제를 합니다. 상품권 결제를 가상계좌 입금으로 선택을 해서 그 계좌를 피해자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방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돈을 이체하기 전에 혹은 뭐 문화상품권을 구매해달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전화로 꼭 본인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소록을 저장해 놓은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죠? 개인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대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네이버와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이런 포털 사이트에 연동된 주소록을 통해서 메신저 피싱을 할 대상자를 물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는 항상 보안 설정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도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록이라던가 메신저에 보안 설정을 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에 피해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경찰청이라던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서 직접 전화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앞에서 우리가 피싱에 대해서 한번 봤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가져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의 보이스와 개인정보인 프라이빗 데이터 그리고 낚시인 피싱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보이스 피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 가지 사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1개월 무료 체험을 위한 게임 앱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1년치가 자동 결제된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는 모르는 번호로 뭐 쿠폰 문자가 와서 링크를 눌렀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치 부모님인 것처럼 카톡에서 부모님 행세를 하면서 메신저에 추가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현금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아이가 뭐 스마트폰에서 무료 체험 1개월 게임이라고 적힌 앱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청구서에 1년치 사용요금이 결제된 사례. 이것은 이제 게임이 다운로드 되면서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서 작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결제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모르는 번호로 혹은 그런 이상한 링크가 왔을 때는 무조건 누르지 말고 꼭 부모님한테 확인을 하고 나서 링크를 누를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링크를 그냥 뭐 이벤트에 초대를 한다, 쿠폰을 준다 이래서 만약에 링크를 생각 없이 그냥 누르게 되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바로 현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친구 연락처라던가 가족 연락처, 사진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부모님을 사칭을 해서 카톡으로 대화를 한 다음에 현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는, 그리고 그 문자를 통해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어릴 경우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스마트폰 제어 프로그램을 깔아서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사용을 하는지, 혹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사용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에는 절대 아이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마치 본인이 경찰이나 검찰 혹은 어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보통 이러한 사람들은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하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경찰청 앱인 사이버캅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스미싱이나 혹은 악성 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정보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알려주는 동영상을 하나 시청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그게 뭐예요? 내 이름은 보호! 나이는 11살. 장래희망은 인기 유튜버. 내 성격? 호기심 많은 초등학생. 개인정보에 관심을 가지면서 궁금한 내용을 하나씩 알아가는 주인공. 이게 뭐지? 뭔데? 뭔데? 왜 그러는데? 아니, 휴대폰에 갑자기 이런 문자가 떠서 뭐지? 누구한테 개인정보 알려준 적 있어? 개인정보? 그게 뭔데? 뭐,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 생일 그런 거 말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얘기를 하려고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개인정보가 뭐냐고 물어봐서 크게 당황했었어요. 여러분은 친구가 개인정보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댓글 남겨볼까요? 개인정보는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가 있을 수 있고요. 학교에서 반, 번호, 학교 성적, 나의 키, 몸무게 등도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요즘 우리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폰에는 어떤 개인정보가 숨어 있을까요? 이메일 주소,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나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며칠 전에 친구와 게임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서로 공유했었는데, 괜찮겠죠? 엄마 등장!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정보랍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는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돼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누군가 나인 척 행동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 그런데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피해를 보게 될까요?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음, 모르는 사람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진 않죠. 위험하니까요.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면 내 개인정보로 몰래 게임 아이디나 SNS에 접속해서 게임 아이템도 훔쳐갈 수 있고, 심하게는 통장에서 돈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어, 너무 싫어요. 자, 어때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잘 아셨나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오늘은 이만 방송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만약에 영상이 있다고 하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을 알아볼 수가 있다면 이 또한 개인정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해당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정보를 통해서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해서 합해서 두 개를 합했을 때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명 정보도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뭐 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 특기, 전화번호, 그리고 뭐 나의 집, 학교, 학원, 내가 가입한 사이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를 다른 친구들과 구분해 줄 수 있는 정보, 이것을 바로 개인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예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온라인 게임에 가입을 해서 게임을 했는데 한 달 후에 요금이 아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입하지도 않은 아이템들이 구입되고 팔린 일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요새 보면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뭐 사이버캣이라던가 아니면 게임 아이템을 키워주겠다고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면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첫 화면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이트에서 그것을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있는 개인정보 책임자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굣길에 학습지를 신청을 하면 경품을 준다고 해서 가입 신청서에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적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14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 어린이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의 허락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관련 자료만 받아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으면 되겠죠. 세 번째 사례는 인터넷을 하다가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응모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해도 될까요? 누군가가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 없이 나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한다고 하면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간혹 뭐 이름이라던가 집 주소,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 가입해도 괜찮은지를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정보를 적어준다고 할 경우에는 그 정보들이 다량의 어떤 광고성 스팸 메일이라던가 혹은 문자를 보냈는데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은 나인 척 그렇게 가장을 해서 나쁜 일을 한다든가 하는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제공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한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를 알려줄 경우에는 꼭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그죠?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웹사이트나 혹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알려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는 것, 즉 나의 이름이나 집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아무에게도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 곳에 적거나 함부로 올리지 않기. 즉, 나의 개인정보나 혹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어떤 아무 곳에 적지 말고 그리고 인터넷에도 함부로 올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PC방 혹은 학교 이런 여러 가지 곳에서 PC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꼭 로그아웃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방문을 한다거나 혹은 가입하려는 웹사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꼭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하거나 가입한 웹사이트에 보면은 대부분 아랫부분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는 꼭 부모님과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고 공유하지 말고 사이트나 메신저의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정보보호 수칙에 대해서 10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칙이었고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보호 수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이나 파일은 열어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보낸 이메일이나 파일의 경우에는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결제가 될 수 있는 피싱 사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될 경우에는 바로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 폴더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중요한 정보는 외장 하드에 저장을 하고 공유 폴더는 3가지 종류 이상의 문자를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를 인증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안전한 저장 매체, 예를 들어서 USB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본인만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 매체에 보관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메시지, 스미싱 피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는 링크를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악성 코드나 혹은 프로그램을 검사하고 없애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사한다면 이렇게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6번째,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사용을 하는데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이라던가 생년월일 그리고 전화번호 이러한 중요 정보가 들어간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만약에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앱을 다운로드 할 때도 공식 마켓, 즉 인증을 받은 그러한 마켓에서만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증받지 않은 마켓을 통해서 우리가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는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앱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PC에는 운영체제가 깔려 있죠. 윈도우가 대표적인 건데 가장 최신 버전의 운영체제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버전의 운영체제를 사용할 경우에 그만큼 해커의 공격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10번째, 정품 프로그램을 꼭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의
PC나 혹은 스마트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정보보호 수칙 이 10가지를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PC나 웹사이트나 스마트 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를 잘 보호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또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같이 알려줘서 함께 공유하고 보다 안전하게 정보 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